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 품에 있었는데 눈을 돌린 사이 사라져버린 아이.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끝내 찾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중년의 나이가 되어 현관문 앞에 나타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시장 한복판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아이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후로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몇 살일까? 밥은 먹고 사는지, 누군가 거두어줬는지 매일 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1년 여름 경기도 수원 어느 재래시장. 윤정숙은 그날도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겨우 3살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볼이 통통한 아이였는데 낯선 곳에서도 겁없이 이것저것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생선 가게 앞에 세워둔 수조 속 물고기에 홀려서 자꾸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 옆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가 참 잘생겼다며 몇 살이냐며. 정숙이 잠깐 고개를 돌려 대답하는 사이 불과 몇 초였습니다. 고개를 다시 돌렸을 때 민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선 가게, 떡볶이 노점, 옷가게.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소리쳐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시장 소음에 묻혀 아이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시장 상인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온 시장이 뒤집어졌지만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날 밤 내내 수원 시내 곳곳을 뒤졌습니다.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강재호는 그날 밤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는 것을, 잠깐의 방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부르는지를 재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재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재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재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눈을 돌렸냐고. 왜 잠깐이라도 손을 놓았냐고. 아이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엄마냐고. 정숙은 그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하고 그 죄책감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잃은 지 3년이 됐을 때 재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고 정숙은 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30 초반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찾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실종아동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돌렸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오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 세월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됐습니다. 민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 정숙은 지인의 소개로 박동수를 만났습니다. 박동수는 충청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건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혼이었습니다. 전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과묵하지만 듬직한 사람이었고 정숙의 사정을 모두 알고도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민준을 잃은 것도 전 남편에게 떠나보낸 것도 다 자신의 잘못 같았는데 이 사람까지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동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에 조용한 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딸 박서연이 태어났고 몇 년 뒤 아들 박서진도 생겼습니다. 동수의 사업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9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박씨건자재는 경기도 일대에서 꽤 탄탄한 업체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숙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여름이 되면, 특히 민준이 사라진 날의 기념일이 되면 정숙은 혼자 방에 들어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짜리 민준의 사진. 볼이 통통하고 눈이 큰 아이.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울고 나왔습니다. 박동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늦봄. 정숙은 이제 60이 훨씬 넘었고 동수도 70 가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용인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고 서진은 직장이 있어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숙은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줄로 보이는 남자였고 말끔한 차림에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인상이 선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이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수원시장에서 길을 잃었고 이후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된 뒤로 친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실마리를 찾다가 마침내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정숙의 장갑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매달 들여다보던 사진 속의 눈. 그 눈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냥 한번 보고 싶었다고. 정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민준은 이후 조심스럽게 정숙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수에게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곧바로 설명이 됐습니다. 동수는 오래전부터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묵묵히 민준을 받아들였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하나 더 놓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준은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웠고 예의가 발랐으며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있다고 했고 동수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날마다 민준이 왔으면 했습니다. 40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 아이의 얼굴을 더 보고 싶었던 것인지 이유를 따지기 전에 감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연과 서진도 민준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빠라는 사람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자신들의 삶에 끼어들려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 곁에 가끔 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자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민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없던 형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수의 오랜 거래처 중 하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업체였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또 다른 업체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이 영업을 뛰며 이유를 캐보려 했지만 시원한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수의 친구가 동수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남자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박씨 건자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가 어떠냐, 대출은 얼마나 있냐, 사업 확장 계획이 있냐.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이민준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그 말을 정숙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민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남을 청했습니다. 단둘이 만났습니다. 동수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찾아간 것이 사실이냐고.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오래 찾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한 일이라고. 별 뜻은 없었다고. 동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수의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해 겨울 민준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평택 인근 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는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성이 좋고 이미 몇몇 투자자들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박씨 건자재 쪽과도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규모는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2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힘들게 자랐을 텐데 이제 뭔가 제대로 해보려는 것 아니겠냐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동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그 말에 정숙은 서운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왜 망설이냐고. 민준이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것도 없이 왔다 갔는데 이번엔 우리가 도울 때가 된 거 아니냐고. 동수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동수는 민준의 계좌로 15억을 보냈습니다. 회사 자금 일부와 개인 자산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송금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민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씹혔습니다. 민준이 준 명함의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니 그 회사는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곳이었고 직원들은 이민준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민준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조연석, 1978년생이었습니다. 수원시장 실종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가정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는데 특히 오래된 실종 아동 사건을 데이터베이스처럼 뒤져 약점을 찾고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정숙의 과거를 파악했고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설정으로 정숙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15억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에게는 두 겹의 상처였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40년 만에 찾은 줄 알았던 아들이 또다시 사라진 것이,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더 깊고 잔인한 사처였습니다. 정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달려와 손을 잡아도 정숙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느냐고,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숙의 방문 앞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문이 열리면 바로 있겠다고. 그것이 동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민주는, 진짜 내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나자 정숙은 스스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었지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서진에게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됐고 과거 미해결 실종 사건들에 대한 재추적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유전자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정숙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쯤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을 하면서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기꾼 조연석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는 정숙 가족 외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5가정을 같은 수법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과거에 아이를 잃거나 가족과 헤어진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도피 중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냐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악마 같은 짓이라고. 정숙은 그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일부러 숨겼습니다. 정숙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한 번 잔인한 방식으로 정숙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연석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단서를 잡아 경찰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조연석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숙은 판결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담당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유전자 데이터는 2018년에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였습니다. 이름은 강현우, 1981년생. 현재 서울 거주. 정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1981년생. 민준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강현우는 서울 마포에 있는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닿았을 때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일인데 막상 연락이 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기관 담당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현우는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알 것 같았습니다. 3살짜리 민준의 눈, 수조 앞에서 물고기에게 손을 뻗던 그 아이의 눈. 40년이 지났지만 그 눈의 생김새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오래 찾았는데 왜 찾지 못했냐고. 어릴 때는 왜 아무도 안 찾으러 오나 생각하며 울었다고. 어른이 돼서는 그 감정을 정리하려 했는데 아직도 다 안 됐다고.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찾았다고.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찾았다고.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싶었다고. 그냥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보고 싶었다고.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한 달에 한 번 정숙의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라고 불렀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아팠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현우를 어색해했습니다. 조연석 사건이 있었던 터라 경계심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달랐습니다. 현우가 목공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직접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뭔가 만들어달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냥 보고 싶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서진을 처음 봤을 때 말했습니다. 이제 남동생이 생겼다고. 그 말에 서진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정숙의 집을 오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동수가 운영하는 건자재 회사가 조연석 사기 사건으로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5억 손실이 회사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하면서 추가로 이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진이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수를 찾아갔습니다. 현우는 목공소를 하면서 오랫동안 건자재 쪽 업계 사람들과 일을 해왔습니다. 거래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동수 회사가 잃은 거래처 중 일부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고 싶다고.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건자재 업체 대표들을 한 명씩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씨 건자재가 어떤 회사인지, 박동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번에 사기를 당한 경위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몇몇 업체는 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회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동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서진에게 들었습니다. 동수는 현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우리가 아직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랬냐고. 현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아팠으면 했다고. 그 집이 더 힘들어지는 건 보기 싫었다고. 동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정숙은 그 말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타나 가정을 흔들었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진짜 아들을 더 빨리 찾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조연석의 사기로 정숙이 다시 민준을 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그것이 유전자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악이 선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듬해 봄 현우의 목공소에 정숙과 동수, 서연과 서진이 함께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직접 만들어서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정숙이 음식을 싸왔습니다. 파전, 잡채,
현우가 좋아할 것 같다고 서진이 알아온 갈비찜. 5명이 작은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서진이 엉뚱한 말을 해서 웃음이 터지면서 서연이 현우의 목공 작품들을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조금씩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우는 밥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40년이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나쁘지는 않다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밥을 더 먹으라고 숟가락을 얹어주는 정숙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연석은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고 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가족들에 대한 일부 배상 판결도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것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동수의 회사는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현우가 연결해준 거래처들 덕분에 숨통이 트였고 서진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뛰면서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는 가끔 정숙의 집에 왔습니다. 명절에는 처음으로 같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이 옆에서 이리 서라 저리 서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서연이 음식을 열심히 차리면서 손을 보탰습니다. 그날 차례가 끝나고 현우가 정숙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날 밤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다고.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의 빈자리가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흉터를 안고도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숙이 늦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드는 잔인함이고 또 하나는 운명이 만드는 잔인함입니다. 정숙은 두 가지를 모두 겪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운명이었고 그 아픔을 이용당한 것은 사람이 만든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꼭 벌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악이 지나간 자리에서 선이 싹트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촉발한 사건이 오히려 40년을 찾지 못했던 아들과 어머니를 이어주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오래 연락이 끊어진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보고 싶었다고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